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시장을 전망해보고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의 정기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경제 정책 그리고 탄핵 정국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그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1월 달 그 주택 매매 거래량은 한 6만 건 정도였는데요. 6만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한 6.1% 정도를 그 감소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그 전년 그 1월 대비해서 한 12.3%가 감소했고 지방은 0.5% 정도가 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좀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요인은 그 지난 1.13 대책 그리고 그 대출 규제라든지 그 대내외 그 불안정한 환경 그리고 특히나 그 설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을 보면 1월 분양 그 물량은 작년도에 비해서 8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한 49%가 증가를 했고 지방이 87%가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수도권은 좀 온기가 있지만 지방은 상당히 좀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실제 2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0건을 분양했는데 그게 전부 다 1순위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약 미달도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한 26만 가구 정도 분양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물량을 보면 재작년에 47만 가구 그리고 작년에는 42만 가구를 분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물량이 많이 줄었다. 그 26만 가구 중에서도 한 40% 정도는 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시행사나 건설사들도 금년 시장을 썩 좋게 보지 않으면서 이제 그 분양 물량을 좀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 거의 그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0.0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이제 그 지방은 한 0.05% 하락을 하고 수도권이 한 0.11%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월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번 2월 달 들어서도 이 3주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 제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존의 그 상승세가 좀 꺾이고 약간 그 하락세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수도권은 약간의 온기가 있고 지방은 좀 냉기가 더 크게 감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그 입주 물량입니다. 금년 입주 물량 한 37만 가구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999년도에 36만 한 9천 가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그러나 근래 들어서 거의 한 17, 18년 사이에 가장 많은 그 물량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 37만 가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41만 가구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마치 입주 폭탄이 되어서 쏟아지면 시장에 그 충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2023년까지 정상적인 그 입주 물량을 매년 한 26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벌써 37만 가구, 내년 41만 가구면 상당히 그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매매 가격은 제자리 걸음, 주택 거래량은 감소, 그다음에 분양 시장도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고 단지 입주 물량만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계속 상승하던 이 상승세가 이제 좀 꺾였을 뿐이고,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수도권 주택 가격 한 0.5%를 상승하고 지방 한 0.7% 정도 내릴 것이다. 이것은 거의 그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아까 1월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6.1%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월 거래량도 5년 동안 평균을 내면 올해 14%가 또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그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5만 내지 6만 가구 수준이고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업 미분양은 한 1만 가구 좀 넘습니다. 이 정도는 계속 과거에도 이렇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다. 단지 연말 돼서 많은 물량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게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또 역전세난도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서 매매가도 하락할 수 있는 소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2008년도에 서울 잠실에 많이들 입주하면서 그 일시적 역전세난이 일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전망 지수를 보면 이러한 그 둔화되는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비수도권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년에는 이제 수도권도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역시 그 DTI라든지 LTV 이런 규제는 지속적으로 나가겠다 하면서 규제의 그 끈을 아직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2007년도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마라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고삐를 재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은 정부에서 그렇게 그 좀 시장을 부양하고 이런 때가 아니고 좀 오히려 규제 차원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을 앞으로 너무 좋게 볼 필요는 없다. 단지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 해 정도에 되면은 조금 또 살아나지 매매 타이밍이 될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고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선이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나왔던 것인데 후분양제는 지금 금융 여건이 성숙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출렁거리는 걸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매년 5% 이내에서만 전세가를 올려라 하니까 집주인들이 오히려 미리 올려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실제 시행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보유세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은퇴 그 노령층에서는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또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보유세를 많이 강화를 했을 때 이런 또 경제적인 여러 그 환경이 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시행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관측도 우세하게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일수록 부동산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불안 요소가 많다 보니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듣다 보면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서 실제 자신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혹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때는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준 그에 의해서 금년에 얼마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내 부동산은 정반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부동산이 그 국지적으로 즉 지역별로 다 다르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별로 아파트냐, 단독이냐, 뭐 연립이냐, 또 뭐 토지, 상업시설, 뭐 업무시설도 있겠죠. 그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규모가 큰 거냐, 작은 거냐, 계속 이게 그 시대에 따라서도 유행하는 상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내 부동산에 대해서 꼭 찍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요령을 좀 터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이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과 은행 그 금리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쁘면 나쁜 쪽에 있는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는 은행 금리하고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쪽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이 부동산이 크게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양쪽이 별로 좋지 않으면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아파트 단지들에도 이 전세가가 시장에 무슨 변수가 있으면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서 매매가가 따라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전세가 먼저 또 후행해서 매매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 두 개가 있다. 내가 이쪽 단지 아파트를 살 거냐 이쪽 단지 살 거냐 할 때는 최근 한 1년 전부터 어느 쪽이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는지를 살펴보면 그 전세가가 많이 오른 쪽이 매매가도 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상당히 쉬우면서도 정확성이 높은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1, 2, 3월 달에는 오르고 4, 5, 6월 달에는 주춤거리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7, 8, 9월 달에 또 오르고 10, 11, 12월 달에 좀 주춤거리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봄과 가을의 이사철 수요 때문에 그런데 막상 봄과 가을에는 직접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전부터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봄과 가을의 이사철 수요는 한두 달 전에 미리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하면 시장에 그때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월 달, 7, 8, 9월 달을 성수기를 보고 4, 5, 6, 10, 11, 12는 비수기를 본다. 자, 그러면 지금 2월 달이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 시장에서 실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4, 5, 6월 달 비수기가 되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고요. 또 1, 2, 3월 달 오르는데 4, 5, 6월 달 꼭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평균치 오르는 그 폭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폭으로 오르면 4, 5, 6월 달 비수기에도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성수기에 떨어지면 4, 5월 달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은 쉽고요. 그다음 4, 5월 지금 1, 2, 3월 달에 올라야 되는데 실제 오르고 있다. 그러면 과거 평균치보다 높은 폭으로 오르는지 약간 적은 폭으로 오르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그다음 4, 5, 6월 달을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우리가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데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인 예측 방법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예측을 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국내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단지 이 부동산이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만 살펴보면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거품이 없으면 최소한 물가 상승분, 즉 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즉 명목 가격만큼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스스로 좀 참고를 하면서 계속 지금 2월 달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방법을 되풀이하면 금방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예측 능력이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방향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요즘 같은 때 그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자본이 많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또 아주 좋은 물건이 있을 때는 뭐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럴 때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장기화된 그 저금리 기조가 있고요. 그다음 자꾸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이런 그 고정적인 수입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에서는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시장이 좋으니까 단기 투자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또 이 월세 쪽으로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많이 이제 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 소득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꺼려서 등록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실제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같은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임대 사업자가 이미 그 12만 명을 넘어서고 지금도 이 숫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여기다가 요새 또 오피스텔 공급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 이 다주택자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172만 명 정도였는데 한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1년 사이에 50% 이상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 그 임대 사업자도 늘고 이 월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대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로 분양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오피스텔 가격이 한 2억 2천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임대 수익률이 한 5.1%에서 6.4%.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6% 정도의 수익률이면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은행금리 2%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보면 오피스텔은 서울이 77%, 지방은 무려 그 82%까지 올라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그 전세가율이 지금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이 월세로 바꿀 때 그 환원하는 그 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오피스텔은 한 7% 선이고 아파트는 한 5% 수준인데 그 전월세 그 전환율이 예를 들어 7%라고 하면 내가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받았던 것을 월세로 바꾸면 매월 한 30만 원 정도가 5천만 원짜리가 월세로 바꾸면 한 3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그 이쪽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지난달에 다른 부동산 시장은 그 많이 죽었지만 그 롯데에서 그 성북역 쪽에 롯데 캐슬 골드타운이라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었습니다. 375실을 분양했는데 무려 16,000명이 와가지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청약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이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은 우리가 1, 2인 가구 추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인 가구는 2010년도에 414만 가구였는데 5년 사이에 2015년에 520만 가구.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를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를 합치면 1,000만 가구가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1, 2인 가구.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원룸들이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당분간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 사업 쪽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 사업을 할 때 대개 이제 월세를 얼마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에 샀는데 월세가 얼마니까 임대 수익률 몇 프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따져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순수한 그 매가하고 그다음에 연간 그 월세가 있는데 이걸 나누면 임대 수익률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투입한 비용도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투입한 비용에서 대출 부분은 빼야 되겠죠. 또 보증금 받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 빼고 그럼 실투자비를 그렇게 봐야 된다. 매가 대신에 실투자비를 보고 그다음에 대출 받았으면 또 이자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월세 수입에서 총 나가는 이자를 또 빼서 그렇게 보면은 실투자와 실수입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비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 관련 세금이 주택 같은 경우는 1.1%에서 3.5%까지인데 만약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을 산다. 4.6%입니다. 이 비율이 상당히 큰데 10억 원짜리 사면은 무려 4,6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도배, 장판, 수리비 뭐 이런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또 순수한 그 월세만 가지고 수입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비면 또 중개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 외에도 공실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10%만 공실이 생기면 내 요구 수익률이 6%였는데 그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1개월만 빈다. 그러면 8.3%가 금방 수입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6%보다 훨씬 미달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고 각종 임대 소득에 대한 앞에서 남아도
나중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또 이게 결국은 비용 계산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도 부과될 텐데요. 꼭 알아둬야 될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받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일단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4년 이상 임대를 하면 뭐 2%의 그런 그 저금리 지원이 있고 또 60제곱미터 이하면은 취득세도 또 면제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60제곱미터 이하면은 50%가 또 감면이 되고 뭐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 배제가 되고 그다음 소득세, 법인세 감면 뭐 여러 가지 그 양도세 중과 규제가 제가 되고 해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세금을 좀 피해가려면 일단 절세 요령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인 그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공과금, 수선비 뭐 이런 것도 필요 경비를 전부 다 나중에 공제를 하고요. 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임대 건물만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자기 재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도 그 부분도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다음 이제 부부간에는 명의를 공동으로 할 경우에 나중에 그 재산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가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또 누진세율에서도 좀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자기가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저율에 좀 세금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몇 가지를 참조를 하면 세금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자들 중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원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대개 보면 오피스텔도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건물로 보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는데요. 또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있고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또 오피스텔 분양 면적은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몇 평 똑같이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그 주택수로 또 반영이 안 되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부가세가 또 부과가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그 유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함께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의 정기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에 준공 후 사전 점검 등의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좌지구는 지난해 총 362명 모집에 17,000명이 넘게 신청해 평균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입주자 362명 중 대학생 222명으로 최초의 대학생 특화단지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년층의 평균 연령은 23.5세이며 신혼부부 중 행복주택을 신혼집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72%, 입주민 10명 중 6명이 여성, 이 중 대학생이 84%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